네, 이사님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주식으로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단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 선정도 중요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사실 그 제가 생각하는 이제 페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너무 많은 정보를 듣고 그 많은 정보 중에서 뭔가를 이제 충분히 소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들어갔다가 실패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사람들 보면은 제 주변에 사람들 보면은 그 뭐 TV나 그 유튜브에서 괜찮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 일단 사고 보는 거죠.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아져요. 펀드 매니저도 아닌데 막 40개, 50개씩 이렇게 들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렇게 하면 관리가 안 되고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 왜 빠졌는지에 대한 이런 성찰도 없고 결국은 이게 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내가 이게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그 기준도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이 없이 운용을 한다. 기준이 없이 내가 자금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네,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준 없이 내가 샀기 때문에 결국 나오는 것도 기준 없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 피터 린치라는 그 유명한 투자자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누구나 장기 투자자라고 얘기한다. 주식이 급락하기 전까지는. 예, 그래서 들어갈 때는 아 내가 이거를 뭐 정말 장기로 투자해서 2배, 3배 길게 놓고 해야지라고 들어갔다가 막상 주가가 빠지면 이제 불안해지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식을 살 때 자기가 확신이 없이 그냥 산 거예요. 주변 얘기 듣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빠질 때도 그렇게 확신 없이 그 손절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시장에서 이제 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에서는 자기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투자의 원칙인 거죠. 그 이제 투자 가이드라인. 자신만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굉장히 뛰어난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면 아, 이 사람 얘기가 맞겠구나 하고 들어갔다가 손해보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게 투자로 성공하시는 방법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자신이 없으면 이제 저희 같은 자문사한테 가이드라인을 부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가 중심을 갖고 이렇게 그 주식을 진행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막 사다 보면 막 4, 50개씩 되고 그렇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 누나가 이제 그 주식을 포트를 보여주더라고요. 어느 날 주말 갔더니. 그래서 한 4, 50개가 있는데 자기가 뭐 산지도 몰라요. 예, 뭐 산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데 아니 자기 마음대로 들어간 걸 제가 어떻게 뭐라고 자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싹 비우고 그냥 자문을 나한테 넘겨라. 예, 그랬더니 그럼 널 어떻게 믿고 맡기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남동생을 믿는 누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예, 남동생을 신뢰하는 누나는 없죠. 그래서 날 믿지 말고 내가 만든 투자 가이드라인, 투자 시스템 이대로 하면 뭐 투자자들이 괜찮은 지금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럼 다행이네. 널 믿는 게 아니고 너의 시스템을 믿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투자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감정에 앞서게 돼 있거든요. 네. 자기 감정에 앞서가지고 뭐 이렇게 행동했다 저렇게 행동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기준이 없으면 자기 투자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결국은 어떤 전문가들도 실패를 하게 마련입니다. 예.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자기 돈이 들어가면 그만큼 감정이 이제 이익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이사님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예.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거의 연장선인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뭐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네. 제가 하나 빼먹은 게 결국은 그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도 나오시고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나오시는데 주식 전문가나 애널리스트 분들 뭐 또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있겠죠. 그 투자에 이제 대가라는 사람들을 우린 너무 많이 쉽게 접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투자의 전문가들은 이 업의 종사자예요. 저는 이 업에 종사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본의 아니게 헤지펀드 매니저도 많이 만나보고 그 글로벌리 유명한 운용사의 그 펀드 매니저들도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자를 위한
그 유리한 얘기가 아니고 펀드 매니저는 자기의 펀드를 팔기 위한 얘기를 하는 거고 애널리스트는 자기의 산업 리포트 그리고 자기가 픽하는 종목에 대한 뭔가의 의미 있는 전달을 하는 게 그 자기 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굴 속이는 게 아니고 자기 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업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크 ETF라고 아시잖아요. 그 캐시 우드라는 사람이 항상 지금 성장주가 좋다 매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무리 그 종목이 떨어지고 ETF 성과가 안 좋아도 근데 이 업에 있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상품 자기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안 된다. 이게 뭐 이제 그 뭐죠? disruptive technology라고 하잖아요. 막 그런 이제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지 않으면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그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업의 종사자의 얘기를 너무 귀담아 듣지 마라. 업의 종사자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위치에서 유리한 얘기를 할 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애널리스트 분들이 물론 올바른 통찰력을 갖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분들도 결론은 이제 속된 말로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내 상품을 팔기 위해선 이 상품을 더 과대하게 불려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정보들이 많이 노출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진짜 이런 거 구별하는 거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예.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이사님. 예. 저희가 자산 배분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는데 자산 배분 중요하잖아요. 예. 이런 자산 배분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굉장히 단답형으로 답하기가 되게 또 어려운 답변이기도 해요. 아유, 1시간 얘기해 주시면 그럴까요? 자산 배분이 왜 필요하냐면은 저는 딱 하나를 꼽으라고 얘기한다면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뭐 주식이나 채권 아니면 뭐 원자재 뭐 금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자산 배분을 했을 때 이 자산 배분 효과는 장기적으로 이 포트폴리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변동성을 줄여줘요. 예,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한 게 다 빠져서 좀 그랬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원자재는 상승을 했죠. 유가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유가를 조금 투자를 했고 그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산 배분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인 그 성과 이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자산 배분이 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뭔가 그 수익률을 줄 수 있어서 이건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좀 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 변동성을 낮춘다는 거는 사실 주식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주식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변동성이 크면 정말 내가 큰 손해 보고 나와야 되는 수가 있죠. 근데 자산 배분을 적절히 해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 방어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유리한 상황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은 항상 필요한 영역인데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영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자산 배분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주식과 채권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보통 6대4 이렇게 많이 해요. 자산 배분. 이게 이제 전통적인 자산 배분 모델이에요. 6대4 모델이. 예. 근데 여기 없어요. 스크립트 없는데 6대4인데 이게 이제 왜 6대4냐 하면 이 많은 이제 퀀트 통계학 전문가들이 돌려보니까 6대4가 나와요. 그냥 이렇게 6대4가. 예, 그냥 몇십 년 뭐 이렇게 돌려보면 6대4가 나오고 그래서 채권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 배분의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도 같이 조정을 받은 거죠.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저는 올해 자산 배분이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채권이 원래는 주식이 급락할 때 채권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거든요. 이게 밸런스가 맞고 그래서 뭐 2008년 같은 경우 이거 화면 띄워주시면 아시겠지만 S&P 500 ETF가 37% 빠졌는데 TLT라고 해서 미국 국채 그 장기 ETF가 34.8%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위험 자산이 크게 조정받을 때 국채가 이제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사이클이 일반적인데 이런 사이클에서
주식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게 이제 채권이고 채권을 하려면 결국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작년엔 자산 배분 효과가 거의 없었던 해다. 그렇죠. 굉장히 예. 올해는 자산 배분 효과가 클 수 있다. 예,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자산 배분을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장기 투자로 안전하게 계속 꾸준히 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